지난 10년 동안 아주 좋았을 때 있으셨어요? 대정체 아닌가요?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되는 건가? 저는 한국이 그 찬스를 이미 쓴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봄날도 있긴 했었으니까. 네. 제 마음은 이미 겨울왕국인데,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오르는 상태고,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치 피크를 올 가을, 뭐 9월, 10월 요쯤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을 찍고 나면, 그걸 금리로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똑똑한 겨울. 예. 그냥 계속 쌀쌀한 날씨로 우리가 한 10년째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감을 가지고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뭐 아주 좋았을 때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제 마음속에 봄날도 있긴 했었으니까. 아, 그렇죠. 마음속에 봄날 말고 경제 생활인으로서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삼조호황일 때는 예.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성취의 경험이 있었어요.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차를 그러네요. 사고 예. 뭐 이런 성취의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성취의 경험은 대부분 자산시장에서 왔어요. 내가 집을 사고 올라가 기분이 좋고 성취의 경험. 주식 사서 올라가 좋은 거죠. 또 떨어진 마음 아프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은 뭐 대정체 아닌가요? 이게 뭐 화끈하게 좋아지지도 않고 뭐 그렇다게 심각하게 나빠지지도 않고 나빠진 영역은 자영업이에요. 성장률로 보면 한국이 전년비 상반기 한 2.5 정도 성장했는데 이걸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 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좀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경기, 투자자가 바라보는 경기. 총량으로 보면 한국은 뭐 그냥 무난한 준수한 성적이에요. 특히 상반기에 뭐 한 2.5 넘기 전년 동기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을 못 하더라도 비교적 뭐 2.5 내외의 성장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2.5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건 평균일 따름이고 매우 이제 편차가 큰 평균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경우는 금리 인상이 제대로 된 처방은 맞아요? 1차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기대 심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처방은 뭐 나름 저는 합당한 처방이라고 보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런 금리를 올려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제가 그 앞서 말씀 안 드린 거는 인플레이션은 경험했어요. 순환적인 인플레이션은 4, 5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또 지금처럼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40년대 우리 장년층은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과거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특성은 요즘의 특성은 부채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예. 그러면 여기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금리를 올렸을 때는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저예요. 아, 뭐 누구나 지금 뭐 특히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앙은행의 선택이 매우 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인플레만 보고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부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계화의 후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물가 걱정 없이 살았던 게 저는 크게 보면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핵심엔 중국이 있었고 우리가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면서 전 세계 물가가 낮았던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싸게 못 만들고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 분열하면서 뭔가 비싸지게 되는 상황. 저는 정치적인 갈등은 세계화의 후퇴는 뭔가 비싸게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이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앙은행이 좀 높은 물가를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2%가 추구해야 될 목표였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물가를 용인을 하면서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채의 총량은 어느 나라나 늘어났는데 한국의 문제는 민간 부채가 문제예요. 민간 부채라는 예. 게 뭐예요? 가계와 기업. 가계 부채가 GDP의 뭐 100%까지 갔고 이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얼마 없습니다. 예. 야, 그럼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험선호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났는데 그럼 계속 부채 늘려서 돌아가는 구조로 가자는 거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의 데미지가 부채를 막는 방법은 금리를 올려서 막는다? 이건 저는 기존 그 대출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아예 돈의 총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아주 이상적이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 이게 이상적이야? 다만 이미 그 부채의 덫에 많이 발을 들여놓은 거 아닌가. 예.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이게 왜 나쁜 거겠어요. 예. 우리가 형편 어려울 때 내 먼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어려운 거를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부채의 경제적 순기능인데 저는 한국이 그 찬스를 이미 쓴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로. 근데 더 이상 이게 늘어나기 어렵고 관리해야 될 측면으로 간 것 같고 예. 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부채에 대한 신중한 고려나 관리가 없으면 경제가 되게 저는 심각한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일정 부분 시청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유되면 계속 갚아라 이신 건가요? 참 그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총량적으로 사람마다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예. 경제가 총량적으로는 그냥 버티기 말고는 좋아질 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뭐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안 터지게 막으면서 또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으면서 그렇게 예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노무현 정부 말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집권했던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때도 총량 규제를 했어요. 가계부채를 우리가 소득이 느는 것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뭐 그냥 용인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목 GDP 증가하는 것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 신용카드로 발급 안 해줬어요. 아주 깐깐하게. 이것도 가계 신용에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뭐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봐요. 다 돈의 양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2014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거 되면서 또다시 가계부채가 성장률보다 확 높아졌는데 그래서 뭐 안 터지게 금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안 터지게 막고 또 부채가 늘어난 건 총량 규제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좋아질 날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별로 답이 없다고 봅니다. 도전보다는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뭐 이제 저는 도전에서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떤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한 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명품 매장에 가면요, 우리나라도 시내 명품 매장 가면 줄 서서 들어가고 그러나요, 요즘도? 예. 대부분 그러는데 이제 유럽은 줄 서는 게 아니라 아예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대요. 예약을 해서 맞춰서 가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럼 그 명품을 누가 사냐? 전부 미국인들이래요.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 중국 사람들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명품 쇼핑을 하냐? 예.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